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7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8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습니다. 상납금 규모를 2배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한 묶음에 5천만 원씩 5만 원권 다발 2묶음을 준비했습니다. 다발을 묶는 데는 은행 표시가 없는 띠지나 고무줄을 사용했습니다. 돈은 007 가방에 담긴 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습니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 연무관 옆길로 안 전 비서관이 차를 몰고 나오면 차 안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로 돌아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가방을 전달합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람은 이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직접 돈을 관리한 이른바 금고지기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들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은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돈의 전달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 이번 달 초입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이 청장이 대통령을 예방해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 정년인 내년 6월 말까지 7달가량 남긴 시점입니다. 정확한 사의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청장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며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핵심 측근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서 28일 사이 예정된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장이 직접 사의 의사를 밝힌 만큼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포항 지진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의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임 청장 후보로는 김정훈 서울경찰청장과 이주민 인천경찰청장,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때까지 썼던 거. 썼던 거. 아버지 거 샀어. 이건 내가 다 썼던 거. 이거 말고도 더 있어. 이게 있잖아. 글이 아니라 내 피야.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세월호 곁을 떠나기로 했지만 아이 곁을 떠날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던 목포신항에서의 생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끝까지 못 지켜줘서 그냥 깨닫아. 미안하다. 마님 부지런히 너무 시신조차 없는 텅 빈 관에 내 아들, 내 남편, 내 동생과 조카를 그려봅니다. 유해 대신 그리운 마음을 실은 운구차는 세월호 곁을 떠납니다. 현철이와 영인이, 양승진 선생님은 안산에서,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군은 서울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장례를 치릅니다.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통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제가 이분은요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뭐 촛불 전국에서도 뭔가 스케줄이 잡아졌는데 안 맞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런 분인데 그만큼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바쁘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필리버스터 때 유일하게 노래 부르신 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불러볼까요?
사랑도 명예도. 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올라와서 예.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강기정 의원님 하면은 국회에서 파이팅 넘치는 걸로는 원탑. 파이팅계에는 거의 대통령급. 파이팅뿐만 아니라 네. 제가 정책에는 또 한때 정책위 의장도 알죠. 했던 만큼 정책과 파이팅. 그래서 저는 문무가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 사실 그래서 모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파이팅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네. 정책적으로 이춘문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그쪽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이신 분이다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광주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사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춘문 대표도 왔다 가셨는데 네. 사실상 광주 쪽에 최고의 운동권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글쎄, 5.18은 제 삶이었죠, 삶.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만났는데요. 80년 광주 대동고. 전국 최초 고등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던 고등학교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 몸담아 자랑스럽게 다녔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 영향이 있었죠. 박성무 선생님, 유남봉 씨의 친형 윤광장 선생님, 박행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순진한 학생들한테 이 막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덕분이기도 했고 피 끓는 80년대 청년들 그래. 아닙니까? 그래서 5.18을 그때 만나고 저도 뭐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2년 뒤에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전남대. 거기서 또 5.18을 만납니다.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전두환을 잡아서 감옥에 넣자. 그러다 제가 잡혀서 3년 7개월 살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국회에 와서 니물리안 행진곡도 재창해야 된다. 또 5.18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국회에서 또 5월과 만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제 삶 자체가 5월과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자, 의원님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안쓰러움도 있고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하시기로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의 아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오랜 시간 싸워 오셨고 국회의원도 3선 하셨으니까 최근 뭐 몇 년 동안에 광주 쪽에서는 가장 오랜 시간 국회의원 하신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대부분 국회의원들, 광주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가 국회의원 공천이 돼서 광주 지역구에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의 경우는 광주에 집을 두고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살다가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산 이런 최초의 케이스다 이렇게 즉 그동안 광주 국회의원들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한 3, 40년 근무하고 무슨 장관이다 무슨 변호사다 판사다 하다가 광주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저 경우는 당시에 유시민 장관이랑 개혁당 만들고 그러다가 정치에 이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가족들은 다 광주에 살았죠. 어머니, 딸, 아들, 아내. 저만 이제 국회 앞에 진미파라고 원룸에서 12년 살았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울에 다 강남에 집 있는 분들이 저쪽 당에는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쪽 당, 이쪽 당 많아요. 그리고 전 늘 그런 걸 볼 때, 야, 광주에 그래도 애들도 키워보고, 또 광주에 무등산 애끼리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알고, 그런 것도 하고, 또 국회도 알고, 정부도 알고, 이러면 좋겠어요. 의원님 북구시죠? 네, 예. 북구는 전남대에 있는 쪽이죠? 전남대 망월동 무등산을 뛰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씩 고향 내려가면은 전남대 후문에서 술 먹고. 그 전남대 후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네. 풍양동도 북구인가요? 풍양동도 제 지역구죠. 그러면 저기 풍양동 지나가지고 나중에 산수동, 지산동은 동구고. 산수동 쪽은 아니고요. 법원 쪽. 이쪽은 동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하겠다. 광주 인증하려고 제가. 네. 이제 북구를 대표하는 곳이 전남대, 광주역, 무등산, 망월동
담양하고 붙어있는 소세원, 가사문화권 이런 데가 이제 북구라고 통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북구에는 강기정 의원이 현역이 아니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지금 한 6개월간은 광주에서 열심히 특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각 곳의 군청에 가서 공직자들하고 함께 문재인 정부와 호남의 기회 이런 주제로 도대체 새로운 정부에 우리의 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호남이 비상할 거냐 이런 특강을 쭉 하고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들이 어떻게 생겼고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것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보내고 좀 더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함께 고민했고 또 그 전으로 좀 가면 제가 독일에서 한 7개월 지내다 왔어요. 아, 유학도 갔다 오셨네. 그 뭐 유학이라기보다도 원래 계획은 한 1년 6개월 놀려고 했는데 대선이 앞당겨져서 작년에 떠났다가 올 1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물련 행진곡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부르신 그 사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정치인들이 있고 호남 쪽에도 많은 분들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총선 전에 분당되고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시고요. 네. 지금 정치 정말 잘하고 계시고 간단하게 연결을 지으면 호남권의 뭐 여러 정치인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가깝게 지내는 친문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의원님이 그 당시에 총선 때 컷오프라는 걸 일단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몰라요. 이유가 뭔지를. 저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세요? 네. 김종인 대표 그 당시에 그 비대위원장 하신 분. 원래 이제 정치자들 잘 알다시피 작년 초, 거작년 말 우리 당 내에 친노 배척, 문재인 물러가라 이런 대혼란에 안 빠집니까? 문재인 당시의 대표만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당이 평온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친노 반문 정서, 있지도 않는 친노 반문 정서가 막 생겨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금 국토부 장관 김현미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고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홍종학 지금 장관 후보자 빨리 인준돼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가 저랑 함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함께 할 때입니다. 정말 당이 그때 스마트하고 실력 있게 잘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야당으로서 대응을 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물러가라, 친노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문재인 당시에 당대표도 물러나고 저도 뭐 같이 이제 다 물러나고 그리고 세운 지도부가 김종인 지도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이 되고 분당이 되는 과정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당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당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 우리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자로 저를 자르더라고요. 공천 배제를. 저는 지금도 제가 왜 공천이 배제됐는지 뭐 김종인 아저씨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고 뭐 그러고 말았죠. 제 성격 같으면은 가가지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책위 의장 하시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선당 호사 이래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물러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이런 거 있거든요. 초선은 열심히는 해요. 근데 3선쯤 되면 또 역할이 달라요. 이게 지금 3선 하신 거잖아요. 4선쯤 되면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 국회의원도 선수에 따라서 자기들 역할이 다르잖아요.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 또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해서 막 아까 파이팅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남들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식 강하신 분들이. 남들이 안 하니까. 욕 먹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팅이. 공천을 배제시키길래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토론하고 표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데 뭐 그전에는 그냥 들이 붙어서 멱살 잡고 업어치기 하고 싸우고 날치기 저지한다고. 제가 날치기 저지, 그러니까 4대강 예산 날치기 저지할 때 한바탕 싸워서 재판도 받았죠. 종편 만든다 그러니까 또 그 저지하다가 날치기 저지하다가 또 재판 받았죠. 또 마스크법이라고 하는 집시법 개정, 마스크 쓰면 처벌하는
법을 또 새누리당이 한다 해서 그것도 행안이 있으면서 막다가 또 재판받았죠. BBK 법 때문에 또 정봉주 의원이랑 막 날라다녔죠. 지금 당시에 그 당시 생각하니까 죽겠어요, 이것이. 아니, 좀 정당하게 국회에서 토론하고 표결하면 될 건데, 툭 하면 숫자 앞세워서 날치기 하고, 그래서 그때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회한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원래 토론도 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놈은 내가 맨날 날라다니고 싸움꾼으로 강한 강기정으로만 찍혀서 이거 뭐냐, 이 국회 정리하는 마당에 참 너무 내가 막 회한이 몰려와서 그때 이물리한 행진곡을 힘차게 못 부르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몸을 던져서 뭔가를 한다는 거, 지금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얼핏 느낌적 느낌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몸을 던져서 뭔가를 막아내고 웃기려고 하는 표현이 파이팅이죠. 결사항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어서 나름대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게 어떤 공천 원칙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이유로 열심히 싸웠다는 이유로, 근데 그게 넘치는 파이팅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나머지 뭐 정책위의장 정도 할 정도 되면요, 정책에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만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미지 쇄신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김종인 대표가 뭐 다른 이유로 싫어할 수도 있었겠죠. 뭐 다른 이유로 싫어할 건 없을까요? 그런 사적인 원한 관계는 없었어요? 원래 2004년에 국회를 같이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 2004년 초선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열린우리당 간사를 할 때 함께 김종인 당시에 민주당 비례대표였거든요. 당시의 민주당, 그렇죠, 예. 꼬마 민주당. 같이 유럽 또 시찰도 같이 갔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인포메이션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니냐. 강기정이라는 사람 친노를 잘라내면 광주에서 민심이 반문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총선을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 그랬을 수도 있다. 네. 생각하시는군요. 예. 근데 이미 컷오프 된 걸 알고 계셨잖아요. 국회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국회 필리버스터 할 순서는 정해져 있고. 네. 사실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담담했어요. 국회의원 4년 한 사람이건 한 달 한 사람이건 내가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서 필리버스터니까요. 지금 우리 방송도 길게 하는 게 1시간이에요. 근데 몇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몇 시간 하셨죠? 5시간 6분 했습니다. 혼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컷오프 당한 사람이 올라가서 연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은 거의 지옥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필리버스터가 정치인 강기정에게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 같은 거를 줬었어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물리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지 않고 되게 힘없이 부르셨던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 강기정이 이런 모습도 있었어 라는 거를 보여줬던 굉장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전화 이복이다. 네. 지금도 그때의 느낌이 살포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 그래, 내 정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는데 꼭 이렇게 정리돼야 될까?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나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도 좀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심정이, 내가 이렇게 당을 지켰다는 이유로 컷오프를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막 감정이 노래로 표현됐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냥 제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울컥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냥 이건 그냥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그걸로 부르고 갈 테니까 그냥 그건 노래 제목은 이물리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익스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 12년 동안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강하고 센 이미지만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선입견을 벗겨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저도 네. 저에 대해서 곡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뭐 사실 또 유권자 시민들이 보는, 국민들이 보는 눈이 또 정확할 수도 있고요. 제가 국회 12년 동안 정말 거칠었어요. 그냥 참지 않고 날치기 하면 대들고 막는다고 뛰어들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또 눈으로는 결코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강기정 의원님 하면은 그 목소리, 저번에 그 김현 대변인이 그러셨던가? 목소리 특이한 걸로는 강기정 의원이 최고다. 목소리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한다고. 제가 이제 가끔씩 토요일 새벽쯤에 광천터미널, 광주 광천터미널에 딱 버스에 내려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지역구 가기 위해서 가면 한 4시 반쯤 되면 택시를 새벽에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기사님한테 문흥동 현대아파트 가십시다. 그러고 막 눈을 감으려고 하면 이제 컴컴하니까 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소?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자백합니다. 네. 강기정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이제 고속버스에서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있다가 택시에서 이어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못 붙이고 이제 한 20분 정도를 달리게 되죠. 제 목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많이 걸립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드려야 될 거예요. 목소리가 그 특이하다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거다. 아니, 이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아주 저도 청명하고 깨끗했는데, 제가 85년 삼민투연장 이후에 광주에서 5.18 집회 막 10만 명 집회 때 사회도 보고 제가 목소리가 까랑까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제가 목에 폴립이 생겨서 폴립 수술을 했는데 그때 한 10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광주 현안이 있었는데 그 현안 관련해서 또 그때 성질을 못 참고 발끈했던 적이 있어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통에 이 폴립 수술한 부분이 매끈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허스키하게 나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총선 때 컷오프 되고, 보통은 이제 예전에 정치인들 방식은 컷오프 되면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라도 한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포기하셨어요, 또 그것도? 저도 고민이 왜였겠습니까? 한판 붙어 어째. 제가 지역구 그래도 잘 관리해 왔는데 한판 붙을까 말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저하고 4살 차인데 갑자기 정색을, 저는 속이 상해서 죽겠는데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끄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얘기를 걸어왔어요. 여보, 당신 말이야. 당신은 지금 초선도 아니고 삼선까지 하고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당신하고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걸 386이라고 부르던 당시의 청년 학생들, 또는 그 이후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재야 인사들, 그들 중에 강제징집 당해서 총 맞아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거문도에 가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또 그 뒤로 산재를 당해서 죽은 사람, 또 강용주처럼 14년 감옥 산 사람, 그건 이제 극단적인 거고, 정말로 같이 민주화운동을 해서 지금 자리도 못 잡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운 좋게 국회의원 3번씩 해먹었는데 뭘 더 할 거냐고. 그리고 북구갑 지역구가 당신 거냐고. 왜 당신이 공천을 받아야 되냐. 안 받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쉼표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쉼표. 대부분 사람이 아플 때 쉼표를 만나는데 그때는 이미 아프고 이제 회복되기도 합니다만 인생을 정리할 때 마침표를 만나지 쉼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운 좋게 말이야 쉼표를 만났는데 이거 기회인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지금 뭐하러 일어나냐고 차분히 쉬었다 좀 나의 과거도 좀 돌아보고 당신 12년 동안 정치한다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었고 가슴속에 있는 청년의 열정 다 날려보냈는데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60세 돼가지고 만약 이렇게 컷오프 되고 정치를 못하겠다면 당신 머릿속에 가슴속에 열정과 지식, 지혜를 채울 수 있겠냐. 정말 운 좋게 그때가 제가 작년이 53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둘인가요? 둘 만 나이로 예.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이 쉼표를 만나 줬냐.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위로를 해줘도 부족할 건데 나를 놀리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쉼표를 만나기가 어렵고 쉼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가 좋은가 참 그런 생각을 그때 정말 절실하게 하게 됐어요. 혹시 여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동그라미 유의 유기숙입니다. 유기숙. 유기숙 여사님 정말 광주 북구에 김정숙 여사가 한번 떠 계십니다. 노래는 못해요. 우리 숙이.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회의원도 권력자거든요. 근데 그 권력자들 부인들께서 남편의 권력이 떨어지는 거 못 참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탈당해서 지역에서 인기 있으니까 당선될 거니까 출마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결혼 잘하셨네. 제가 늘 이제 저는 서울에 살고 아내는 광주에서 이제 어머니랑 애들이랑 살면서요. 사실은 저를 대신해서 지역에서 심부름을 많이 하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광주에서 매주 보냈는데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광주 가면 최근 나오는 책 다 읽어보고 책 읽기 좋아하니까 읽어서 저에게 브리핑 해주고 밑줄 그어주고 이제 과거에는 제가 돈을 못 벌 때는 또 돈도 벌어서 저 정치활동 보조도 해주고 사실상 큰 힘이 된. 혹시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연애는 연애인데요. 뭐 아무튼 첫사랑에 실패한 뒤에 만난 연애입니다. 유기승 여사님 알고 계세요? 제가 고백 다 했습니다. 예. 천생연분이 되려고 그런 거고. 네. 저는 오히려 우리 유기승 여사님 스토리가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성숙되어 있는 그런 말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신데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안 봐도 보여요. 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중앙정치를 다루지만 조기 대선이 임박해서 특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의 민심 얻는 게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정당의 적자로서 호남에서 총선에서 한번 아픈 패배가 좀 있었고 네. 광주에 있는 그 광주 출신의 지역구에 계시는 정치인들의 그 심리적 부담감도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이게 총선에 대한 반격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문재인 후보 일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작년 5월 18일 문재인 당시에 이제 후보하고 망월동 참배를 하고 안희정 당시에 지사랑 구묘역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무등산 밑에 있는 막걸리집에 가서 점심을 이렇게 같이 했어요. 저하고 문재인 당시에 후보하고 안희정 지사도 잠깐 앉았다가 이제 일어섰는데 그때 제가 그렇죠. 제가 독일에 가서 잠시 공부 좀 하다 올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선이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4월, 5월일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래 저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독일 떠나서 이제 있는데 이제 촛불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저도 독일 그 블란덴부르크문 독일의 한 시내 복판에서 촛불 유학생들하고 교민들하고 함께 한 3차례 저희들도 했죠. 정신적인 마음은 변하지가 않나 봐. 저도 광주 출신이라 느끼는 건데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시위도 병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뭐 우리 보통 호남인들한테 또는 민주 시민들한테
민주주의 DNA가 있다. 타고난다. 네, 이런데 그때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우리 한인들이 다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촛불에 나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한 3번인데 재미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적게 모일 때는 한 200명, 많이 모일 때는 한 400명까지 모인데 유학생들하고 그 영어, 독일어, 한국어를 번갈아 가면서 막 연설하고 이런데 그 추울 때 재미도 없고 여기는 광화문에는 노래도 부르고 양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문화 공연도 있는데 거긴 노래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또 행진은 또 길게 합니다. 베를린 시내에서. 그래서 귀국을 언제 하셨어요? 올 1월 말에 이제 대선은 가까워지고 문재인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도중에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1월 24일 날 제가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경선도 했고 오자마자 이제 경선 캠프가 차려지고 물론 그 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종합상황실장 경선 때 맡아서 그렇죠. 경선을 이재명, 안희정, 최성 이렇게 함께 치르고 그리고 이제 대선에 돌입했는데 사실은 제가 독일로 떠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귀국해서도 그렇고 광주의 민심이라는 것은 계속 울퉁불퉁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있다가 싹 빠졌다가 안철수에게 뭐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돌아왔다가 뭐 안희정은 대안일까 했다가 막 저 표는 울퉁불퉁했다는데 이거 그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가 막판 되니까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고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봐야겠다는 민심으로 돌아서는데 무서울 정도로 우리 예를 들면 진도의 울돌목 물살 보셨는가 본데 싹 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천천히 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이틀 사이에 문재인으로 후보로 표가 막 뒤집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정권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가 하나가 이제 촛불이고 하나가 호남이다. 정권교체의 승리의 힘은 하나는 촛불이고 하나는 호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광주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높다는 게 물론 5.18이라는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 거기서 단련돼서 계속 탄압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대의가 뭔지를 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그쪽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주는 것이 정권교체의 최고의 지름길이다라고 보는 것도 그게 이제 기본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스타일은 또 노무현과는 다른데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이렇게 느끼면 더 표가 더 많이 가는 거고요. 그때 이제 많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의심했던 광주분들 또 호남분들이 지금은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과거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저런 걸 우리가 놓쳤구나. 이러면서 지지가 더 강고해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 그러니까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 이명박 저격수에 가까우셨어요. 대선 때, 그 당시 대선 때.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좀 잠깐 들으려고 모신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 우리 방송으로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생각나는 것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과 한판 붙었던 그 사건. 박근혜가 시정연설한 뒤에 청와대 경호실 버스들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국회의원들 같은 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정말 무섭거든요. 아니 그때 박근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을 때 일인데요. 그 국회 앞에다 차벽을 설치했어요. 청와대 경호실 차로. 그래서 그 차벽을 해소하라고 항해하면서 항해한 행위를 이제 기소를 한 거죠. 저를.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 우리 민주당의 규탄 집회를 위해서 국회 앞 계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전부터 버스 3대 경호원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정연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은 철수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버스와 버스의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왜 길을 지키지 않냐, 차량을 빨리 빼라 라고 의원님들이 항의하던 과정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두 번째 버스 차량에 열려있는 문을 발로 툭 차면서 빨리 차 빼요, 빨리 차 빼세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차 안에
타고 있던 경호원으로 보인 경호원이 버스에 튀어나오더니 저의 먼저 안목을 먼저 잡고 조금 있다가 곧바로 뒷덜미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허리춤을 잡고 조금 있다 아마 동료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양팔이 뒤로 날개가 꺾인 상태에서 경호원이 마치 차지철처럼 무소불위의 경호원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경호원의 입술이 피가 났다는 이야기를 저도 그 이후에 듣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호원에 대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분 증보라고!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잠깐, 청와대 경호원이야? 청와대 경호원이야? 가만히 안 돼! 신분 얘기해!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아, 차를 타서 국회의원 멱살을 잡았어? 이게 자, 뒤에 누구야? 여기 뒤에 누구야? 이리 와봐요. 예, 어디 소속 어디야? 여기 와봐. 여기 와버려. 어디 소속 어디야? 여기 소속 어디다니까 경찰이지? 우리 오시라니까 왜 가? 네, 나오세요. 아니, 기자들은 왜 기자들을 못 들어가게? 아니,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빨리 하긴 하니까 잠깐 기자들 나와요. 언론인들 나오시고 협조해주고. 자기 직원을 모른다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얼굴을 못 봤는데. 들어가서 보라니까 자기 직원이라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비켜줘봐. 들어 여기 안에 있잖아. 자기 직원을 몰라가면 어떡해. 의리 없게. 빨리 확인해요. 맞죠? 예. 빨리 관증성명 대고 살인행위라고 해서 살인행위를 사람을 일어나게. 아니야 계단아.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들 다 정호실 빨리 얘기하세요. 왜 자기 직원들을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자기 직원들을 이렇게 누군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서 내가 김현 의원님과도 내가 얘기할게요. 강기정 의원보다 김현 의원이 더 무섭습니다. 그때 저는 참, 이 정도도 국회가 말을 못한 정도가 됐구나. 국회의원이, 야, 차 좀 빼라, 차. 하니까 막 후다닥 목덜미가 잡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또 휘말리네, 구설수에. 그랬는데 결국 기소까지 됐는데, 다행스럽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주어서 조금 마음의 빚과 부담은 좀 덜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의원님이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용자세요. 그럴 수 없거든요. 실제로 청와대 주변만 가봐도 경호원들 몇만 명 봐도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엄두를 못 내는데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국회는 국민이 주인이고 그중에서도 그 국민의 힘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주인인데 대통령 한 명 왔다 그래서 자벽 설치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당연히 항의할 수 있죠. 네,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호가 좀 더 이제 근접 경호가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권위주의 시대처럼 막 차벽 설치하고 왜 그 차벽을 설치하냐 했더니 저 건너편 정경련 회관이 상당히 멉니다. 여의도에서. 예. 거기서 누군가가 저격을 하면 어쩌냐 차에 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지금 우리가 봉건 시대에 살고 있는지 군사정권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요 2013년 11월 18일이었어요. 네. 그때 강기정 의원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파면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취임한 바로 그 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권위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 국민들한테 못 달려가서 지금 안달이신 분이잖아. 이런 마인드로 정치를 했으니 결국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당한 거야. 강 기장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그때 여러 가지로 밉보인 사람들이 다 컷오프당했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보면. 예를 들어 보세요. 김현 의원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 나오신 분들만 설명을 드리면 대리면대링 당해서 제2부속실 막 계속 건드리고 팠다고 분구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쪽이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만 모아가지고 구 하나 만들어요. 선거구를. 그리고 떨어뜨려. 정청능 의원도 생각해보세요. 그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쪽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을 알아서 떨어뜨려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봐요. 근거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속마음도 그러시지 않잖아요. 자, 어쨌건 박근혜 정권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파면 당한 건데, 이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강기정 의원 그러면 이따가 나올 이야기가 있긴 해요. 남상태. 네. 근데 그 전에 그 대선 때 국면에서 그 위장치험 이야기, 그거 세게 한번 붙은 적 있잖아요. 의원님 때문에. 그렇죠. 2007년 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이 아니라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겨룰 때 2007년이죠.
그때 제가 이명박 후보의 아들들이 유장 취업되고 또 건물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불법 그 운영을 하고 그런 걸 밝혀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혔던 적이 있죠. 막 그때 한겨레신문 일면 막 타업으로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싹 BBK로 쏠렸고 BBK가 이명박까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대선이 그냥 허무하게 끝난 거죠. 최근에 보도에 보면은 그거를 그때 당시 특검들이 다 덮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 다 알고는 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이 BBK 문제는 이제 정봉주, 박영선 등등 의원님들이 이건 반드시 지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이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억울하게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BBK 때문에 정치가 끝났고 뭐 정치 끝나서 오히려 방송인으로 더 재밌게 더 기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BBK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 피해본 사람들이 구제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정봉주 의원도 사면 돼야 되잖아요. 정봉주 의원은 사면을 넘어서서요. BBK 문제가 진실이 밝혀지면 재심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재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억울했던 일을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아야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잘 나간 건 잘 나간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 밝혀져야 된다.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국면이어서 후보를 돕기 위한 또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의원님이 봐도 이명박은 정말 이상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뉴타운 때문에 된 거고 한강의 기적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된 건데 청계천과 뉴타운 이런 걸 된 건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빨리 조사받고 그 숱한 의혹 이걸 빨리 지금 진실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말 문제 있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나쁘다. 더 구조적이고 정말 은큼하게 나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0년 됐네요. 10년. 2007년이면은 그 대선 국면에서 운전기사마저도 위장 취업이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대략 이제 얼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이명박 다른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고 본인이 데리고 쓴 겁니다. 운전기사로.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것은 그래서 위장 취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기사를 이명박 당시에 대선 후보 기사를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월급 준 회사도 사실상 이명박 당시에 후보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감면 받고 여기서는 공짜로 데려다 쓰고 뭐 이런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후보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 집행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명박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는요, 지금 이명박 케이스와 같은 것보다 훨씬 약한 방식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근거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 10년 전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김현우 의원님 최근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방송으로. 잡을 수 있을 때 못 잡았더니 그게 거대 악으로 발전하더라. 그러니까 김기춘 같은 사람들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국정조사 이런 걸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현우는 해당 당사자니까 제적 상황에서 빠져. 진선미 빠져. 그거를 버텼으면 그 국정조사에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뭔가 더 커낼 수 있었는데 지도부에서 그냥 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한 명 빠지고 이쪽에 2명 빠지고 해가지고 결국 못 잡는 상태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때 강기정 의원이 훨씬 더 열심히 뛰셨어야 되는데 의원님 책임이에요. 지금. 제가 자청에서 그 국정 댓글 사건 국정조사 때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자청에서 증인으로도 나가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12년 감금 사건에도 등장하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대법 가셨죠, 이제. 1심무죄, 2심무죄 지금 대법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항고를 하대요? 글쎄요. 그 정권교체 이후의 일인데 여전히 그때 검찰은
그 박근혜 때 검찰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대법 3심으로 항소를 하길래 야 검찰 그 당시 검찰들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신 거죠. 알고 보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안 되는 걸 막 감금이라고 하고 법에다 걸어가지고 귀찮게 하고 그럼 몇 년짜리 이게 5년 동안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기소권 남용이죠. 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인데요. 저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지금 여러 가지 전병헌 수석 문제도 있고 최경환 특수활동비 줬다 이런 거 있는데 죄는 아무튼 진실규명은 해야 되지만은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슬쩍 흘려서 압박하고 이런 검찰 태도는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빨대가 있나? 예.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한번 떠보기로 글쎄요. 흘려가지고 모욕 주고 네. 아니면 말고. 그것은 정권을 떠나서 반드시 네. 고쳐져야 할 적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수 회장 비자금 사건의 핵심은 천신일에 있지 않다. 청와대가 관련된 남상태 연임노비 사건이 이수 사건, 천신일 사건이 모든 거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도 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 뭐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이 있는 곳에는 다 수사를 할 겁니다. 이미 천신일은 깃털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정권 실세가 관련되어 있는 몸통은 따로 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천신일 사건을 서둘러 조용히 있다가 서둘러 수사한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화면 좀 보이시죠. 자, 저기 보면 남상태는 천신을 통해서 자신의 연임 로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영 여사를 통해서 로비 시도를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대통령 처남 김재정이 골프를 치다 쓰러져 서울대병원 입원하게 됩니다. 이때 남상태는 병간호를 하고 있던 김재정 처의 도움으로 김문영 여사의 병문안 일자를 알아내고 병실에서 김윤옥, 김재정 처 대통령 사돈인 최인식 그 의사 주치 남상태 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초에 대통령 동서인 황태섭,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옛날에 후원회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이 황태섭이 주선해서 남상태 처하고 청와대를 들어가서 김윤옥 여사가 만나게 되고 여기서 남상태 연임 노비가 청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화면 계속 띄워줘 보세요. 남상태 처의 청와대 방문 사실은 다음날 김윤옥 여사의 부속실장이 김재정 처에게 전화로 직접 알려주게 됩니다. 며칠 후 2월 10일경에 김윤옥 여사는 정동기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에게 남상태 연임을 챙겨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월 15일 날 정동기 수석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만나 김윤옥 여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연임의 뜻. 정동기, 민유성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국정감사에 확인된 거 아시죠? 아십니까? 예, 저는 하여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 현재까지도 대통령 월급을 소외된 아동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김윤옥 여사는 평소 양발을 기어 신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진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는 마당에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오로지 강기정 의원 본인과 민주당만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강기정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에게 제1야당으로서의 최소한 양심만은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 일성.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때가 2010년이었는데요. 대정부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이명박이 한참 대통령질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천신일 게이트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다. 이거는 폭탄 발언이에요. 국회의사당에서 엄연하게 그 당에 여당이 있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때는. 예. 새누리당 바뀐 게 이제 9회 박근혜가 대선 준비하면서 바뀐 거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막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이게 대우조선해양 사건이거든요. 예. 대우조선해양 사건 2009년부터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접하고 제보를 받고 시작하고 결국
제가 국회를 그만둔 2015년까지 약 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파헤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사장들 3명이 다 구속됐습니다. 지금 제가 비리 제기했던 모든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고 단지 확인이 아직 덜 끝난 문제가 2010년 방금 이야기한 김윤옥 영부인을 통한 남상태 연임노비 사건, 제가 대정부 질의 때 한 내용인데 이건 아직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해서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서 민사에서 재판을 받아서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하면 또 다른 명예훼손 소송이 김윤옥이나 기타 여러 사람으로부터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그 점은 말 못하겠어요. 큰 얼개만 보면 그 당시 민정수석한테 영부인이 지시를 해서 특정인을 연임시키게끔 해줬다. 요게 얼개죠.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도덕성이라고는 정말 이런 속칭 10원어치도 없는 정권. 최근에 왜 그거 보시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로 들어가던 날 이사하는 자리에 어떤 분이 민원 해결을 하고 와요. 이걸 해결해달라고. 대통령 부인이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게 민원을 청탁하고 더군다나 영부인이 민정수석 불러가지고 특정 회사에 사장을 연임시켜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아마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사실은 국가재산인데 대우조선해양을 그때 제가 문제제기했을 때만 제대로 손을 보고 했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무너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계속했던 사장들 구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정부와 그 정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죠. 이제 여러 면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100점 만점을 놓고 볼 때 이 내각이라든가 청와대가 잘하는 것은 총 50점. 결국 지방정부가 잘하는 거에 5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이 잘하는 거에 50점이라면 만점이 결국 지방정부가 살고 지역의 주민들이 정권교체 혜택을 누리는 것이 50점이다. 과거에 정권교체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의 변화 또 지역 주민들의 변화는 크질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의 삶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으로 가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다시 수습됐습니다마는 이번 문재인 정부는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도 방송에서도 계속 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없이 새롭게 출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적폐청산 뒤에는 결국은 복지, 삶의 질.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의원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보신 분으로서. 무지하게 솔직하고 토론을 좋아한 것 같아요. 토론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즉흥적이거나 또는 매우 포퓰리즘적이지 않고 진실과 토론을 좋아하는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이성으로 판단. 이런 사람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2015년 당대표 저는 이제 문재인 우리 대통령과 인연이 2012년에 지난 대선 때는 직능본부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의 직능본부장이 지금 인천시장을 한 유종복 시장이 박근혜 직능본부장이었고 제가 문재인 후보의 직능본부장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2012년에 돼서 그 최고위원 시절에 직능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나 15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위 의장을 제가 임명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5월 9일 대선 때는 이제 경선 때는 종합상황실장 캠프에서는 총괄수석 부본부장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제가 당대표 시절에 대화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 정책위 의장으로서. 근데 매우
토론과 합리적 결정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외교, 사드 문제나 뭐 아세안, 그리고 최근에 지진, 수능 연기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좋다고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은 왜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만 해도 공약 엄청 걸어놓고 사실상 힘들어 이렇게 공약 하나 안 지키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현실적으로 공약은 걸었지만 국민한테 의견 물어보겠다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그런 진정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최근에 시가 많이 바뀌어서 정치인들의 자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정치 리더, 정치 지도자는 뭐 전문성도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알음도 아닌 것 같고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짜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말씀했듯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또 묻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치매국가 책임제와 같은 거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런 치매국가 책임제 공약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참 좋은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질까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노동개혁도 있을 거고 노사 대타협도 있을 거고 또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개헌 문제거든요. 개헌의 핵심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거고 지금 지자체 22년 됐습니다만 지자체로는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정부 즉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과제고 이것이 되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지금 헌법에도 담겠다고 하셨고 저번에 그 여수에서의 국무회의 때도 지방정부라는 명칭 쓰자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확고한 진정성이 또 있어요. 이분은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정권 초기야 뭐 어떤 국민의 지지 받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지지율이 막 빠지고 무슨 현안이 터지고 그러면서 방어가 급급해서 결국에 나머지 한 2, 3년 현상 유지에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 집권 초창기 같은 그 느낌이 4년, 5년 내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혁하기가 쉬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힘은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내각이나 청와대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국회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거고 그런데 어려움이 지금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겉어풀을 당하셔가지고 12년 동안 들락거리던 국회를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들어갑니다. 아니 본회의장 못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의원실도 빼고 방 빼고 그럴 때 그 씁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본회의장 안 들어간 것도 좋고 의원실 안 들어간 것도 좋은데요. 제가 12년 동안 가장 애용했던 목욕탕. 제가 목욕탕에 대해 책을 두 권 안 썼습니까? 그 유명한 국회 목욕탕? 예, 국회 목욕탕. 그렇게 시설이 좋아요? 제가 책 제목이 국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초선 때, 재선 때 두 권을 펴냈어요. 그 목욕탕 안에서 있었던 정치인들의 대화 또는 느낌. 저는 이제 혼자 진미팔학원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아침 5시 50분이면 가서 국회 목욕탕에 가서 그 전날에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하루를 생각으로 설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했는데 그곳을 못 가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강원 목욕탕 못 가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엄청난 매니아셨구나. 목욕탕. 제가 책이 두 권 있다니까요. 그럼 광주나 뭐 그런 데서 목욕탕 안 가세요? 이제 동네 목욕탕은 가지요. 근데 국회 목욕탕이 동네에 있는 대중탕 보통 평균적인 대중탕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롭지가 않아요. 하긴 뭐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그런 게 오래됐는데 새로 시설 공사하기가 사실상 눈치가 많이 보이는 국회 것은 새로 시설을 했어요. 그 새로 의원회관 지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 짓긴 했는데 그렇게 막 넓고 호화롭지 않고 단지 옆에 이제 헬스 기구가 좀 있어서 그걸 애용하면 하루에 에너지를 좀 만들 수 있죠. 국회 목욕탕. 제가 목욕탕 이야기입니다. 1, 2. 근데 솔직해지십시오. 네. 이 12년이라고 하면요. 관성이에요, 관성. 일어나면 가야 될 것 같은 정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바쳐 온갖 정책위 의장까지 하면서 선당무사 한 분인데 국회의원 나가지 마. 그래서 못 나갔어요. 탈당도 안 해. 어쩌면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회기 끝나기 5월 30일 정도에 끝나면 네. 그 전에 방 빼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안 가시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여의도에 가끔씩 오면 둥그런 지붕 보고 있으면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아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태도예요. 속마음은 아니지. 씁쓸한데 그걸 밖으로 그렇지 않다고 태도를 말할 수 있는 게 인품인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국회를 안 나가 12년 만에 국회로 출근을 안 한 덕분에 또 다른 강기정을 발견해서 저는 정말 기뻐요. 예, 저의 또 다른 면을 강기정에게도 그런 면이 또 다른 면이 있었구나. 제가 독일의 짧은 7개월 생활 그리고 대선 치르고 그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광주에서 주로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 과정이 느끼는 또 다른 강기정. 저는 이걸 제 스스로 강기정의 전환이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강기정이 바뀌었다, 전환됐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뭐 성숙하다 그럴 수 있는데 요즘 그래서 유권자들이 만나면 어른들이나 유권자들이 만나면 강 의원 달라졌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옛날엔 싸움만 하더니 달라졌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전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지금 모습이 그래요. 왜 자꾸 달라졌다 그러십니까? 그러고 웃고 말지요. 그걸 사유한다 그러거든요. 사유. 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님 말씀이 넘어졌는데 왜 굳이 벌떡 일어나려고 하느냐. 잠깐 쉬어라. 넘어진 김에. 그게 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도 이건 철칙 같은 거로구나. 그런 시간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렵습니다. 네. 저도 해보니까 무지하게 막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저기 있는 나 잘랐던 그 사람도 패 죽이고 싶고. 괜찮으시다면서요? 왜 이러세요? 한때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보니 오히려 정치가 더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훨씬 더 보이고. 저건 아닌데 싶은 것도 있고. 너무 멀리 남았다. 적폐청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 과반의석이 안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조기 대선처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의회 해상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시도록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자원이신 분들이 국회를 이렇게 못 나가게 되는 것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쪽 세력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지키고 대통령 만들어내지만 사실상 모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선에 물러나 있는 웬만한 분위기가 임명직은 잘 안 한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정부 성공시켜야 되고 정권을 연장시켜야 되는 것이 그 뭐 누구 좋으라 하고 특정인 뭐 장관, 총리 또는 공무원 승진 때문에 호남 인사 소외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염원하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내고 정말 창의적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 함께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저도 뭐 늘 스스로 그렇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 마음이 쉽게 비워집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노력을 해야죠. 이왕 그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 뭐 그러면서 자 강기정 의원님과 이야기를 1시간가량 해보면서 느낀 게요. 고향 선배 만난 기분. 그래서 술 한잔 놓으면 참 좋은 얘기 많이 하겠다. 저도 뭐 편하게 과거 지난날 한 2년을 회상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어 참 좋네요. 매체를 통해서 봤던 강기정 이분의 어떤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남자, 가을 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각 곳의 군청에 가서 공직자들하고 함께 문재인 정부와 호남의 기회 이런 주제로 도대체 새로운 정부에 우리의 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호남이 비상할 거냐 이런 특강을 쭉 하고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들이 어떻게 생겼고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것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보내고 좀 더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함께 고민했고 또 그 전으로 좀 가면 제가 독일에서 한 7개월 지내다 왔어요. 아, 유학도 갔다 오셨네. 그 뭐 유학이라기보다도 원래 계획은 한 1년 6개월 놀려고 했는데 대선이 앞당겨져서 작년에 떠났다가 올 1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물련 행진곡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부르신 그 사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정치인들이 있고 호남 쪽에도 많은 분들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총선 전에 분당되고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시고요. 네. 지금 정치 정말 잘하고 계시고 간단하게 연결을 지으면 호남권의 뭐 여러 정치인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가깝게 지내는 친문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의원님이 그 당시에 총선 때 컷오프라는 걸 일단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몰라요. 이유가 뭔지를. 저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세요? 네. 김종인 대표 그 당시에 그 비대위원장 하신 분. 원래 이제 정치자들 잘 알다시피 작년 초, 거작년 말 우리 당 내에 친노 배척, 문재인 물러가라 이런 대혼란에 안 빠집니까? 문재인 당시의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당이 평온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친노 반문 정서, 있지도 않는 친노 반문 정서가 막 생겨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금 국토부 장관 김현미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고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홍종학 지금 장관 후보자 빨리 인준돼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가 저랑 함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함께 할 때입니다. 정말 당이 그때 스마트하고 실력 있게 잘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야당으로서 대응을 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물러가라, 친노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문재인 당시에 당대표도 물러나고 저도 뭐 같이 이제 다 물러나고 그리고 세운 지도부가 김종인 지도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이 되고 분당이 되는 과정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당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당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 우리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자로 저를 자르더라고요. 공천 배제를. 저는 지금도 제가 왜 공천이 배제됐는지 뭐 김종인 아저씨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고 뭐 그러고 말았죠. 제 성격 같으면은 가가지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책위 의장 하시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선당 후사 이래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물러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이런 거 있거든요. 초선은 열심히는 해요. 근데 3선쯤 되면 또 역할이 달라요. 이게 지금 3선 하신 거잖아요. 4선쯤 되면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 국회의원도 선수에 따라서 자기들 역할이 다르잖아요.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 또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해서 막 아까 파이팅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남들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식 강하신 분들이. 남들이 안 하니까. 욕 먹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팅이. 공천을 폐지시키길래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토론하고 표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데 뭐 그전에는 그냥 들이 붙어서 멱살 잡고 업어치기 하고 싸우고 날치기 저지한다고 제가 날치기 저지 그러니까 4대강 예산 날치기 저지할 때 한바탕 싸워서 재판도 받았죠. 종편 만든다 그러니까 또 그 저지하다가 날치기 저지하다가 또 재판 받았죠. 또 마스크법이라고 하는 집시법 개정 마스크 쓰면 처벌하는 법을 또 새누리당이 한다 해서 그것도 행안이 있으면서 막다가 또 재판 받았죠. BBK 법 때문에 또 정봉주 의원이랑 막 날아다녔죠. 지금 당시에 그 당시 생각하니까 죽겠어요 이것이. 아니 좀 정당하게 국회에서 토론하고 표결하면 될 건데 툭 하면 숫자 앞세워서 날치기 하고 그래서 그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회한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원래 토론도 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놈은 내가 맨날 날라다니고 싸움꾼으로 강한 강기정으로만 찍혀서 이거 뭐냐 이거 이 국회 정리하는 마당에 참 너무 내가 막 회한이 몰려와서 그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못 부르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몸을 던져서 뭔가를 한다는 거 지금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얼핏 느낌적 느낌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몸을 던져서 뭔가를 막아내고 웃기려고 하는 표현이 파이팅이죠. 결사항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어서 나름대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게 어떤 공천 원칙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이유로 열심히 싸웠다는 이유로 근데 그게 넘치는 파이팅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머지 뭐 정책위원장 정도 할 정도 되면요. 정책에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미지 쇄신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미루고 짐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김종인 대표가 뭐 다른 이유로 싫어할 수도 있었겠죠. 뭐 다른 일로 싫어할 건 없을까요? 그런 사적인 원한 관계는 없었어요? 원래 2004년에 국회를 같이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 2004년 초선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열린우리당 간사를 할 때 함께 김종인 당시에 민주당 비례대표였거든요. 당시의 민주당, 그렇죠, 예. 꼬마 민주당. 같이 유럽도 시찰도 같이 갔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인포메이션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니냐. 강기정이라는 사람 친노를 잘라내면 광주에서 민심이 반문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총선을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 그랬을 수도 있다. 네. 생각하시는군요. 예. 근데 이미 컷오프 된 걸 알고 계셨잖아요. 국회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국회 필리버스터 할 순서는 정해져 있고. 네. 사실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담담했어요. 국회의원 4년 한 사람이건 한 달 한 사람이건 내가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서 필리버스터니까요. 지금 우리 방송도 길게 하는 게 1시간이에요. 근데 몇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몇 시간 하셨죠? 5시간 6분 했습니다. 혼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컷오프 당한 사람이 올라가서 연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은 거의 지옥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필리버스터가 정치인 강기정에게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 같은 거를 줬었어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지 않고 되게 힘없이 부르셨던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 강기정이 이런 모습도 있었어 라는 거를 보여줬던 굉장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전화 이복이다. 네. 지금도 그때의 느낌이 살포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 그래, 내 정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는데 꼭 이렇게 정리돼야 될까?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나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도 좀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심정이 내가 이렇게 당을 지켰다는 이유로 컷오프를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막 감정이 노래로 표현됐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냥 제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울컥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냥 이건 그냥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그걸로 부르고 갈 테니까 그냥 그건 노래 제목은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강기정 의원님 하면은 국회에서 파이팅 넘치는 걸로는 원탑, 파이팅계에는 거의 대통령급. 파이팅뿐만 아니라 제가 정책에는 또 한때 정책위 의장도 알죠. 했던 만큼 정책과 파이팅. 그래서 저는 문무가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모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파이팅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네. 정책적으로 이춘문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그쪽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이신 분이다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광주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사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춘문 대표도 왔다 가셨는데 사실상 광주 쪽에 최고의 운동권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글쎄 5.18은 제 삶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만났는데요. 80년 광주 대동고 전국 최초 고등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던 고등학교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 몸담아서 자랑스럽게 다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 영향이 있었죠. 박성무 선생님, 유남봉 씨의 친형 윤광장 선생님, 박행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순진한 학생들한테 막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덕분이기도 했고 피 끓는 80년대 청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5.18을 그때 만나고 저도 뭐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2년 뒤에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전남대. 거기서 또 5.18을 만납니다.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전두환을 잡아서 감옥에 넣자. 그러다 제가 잡혀서 3년 7개월 살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국회에 와서 니물리안 행진곡도 재창해야 된다. 또 5.18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국회에서 또 5월과 만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제 삶 자체가 5월과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자, 의원님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안쓰러움도 있고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하시기로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의 아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오랜 시간 싸워오셨고 국회의원도 3선 하셨으니까 최근 뭐 몇 년 동안에 광주 쪽에서는 가장 오랜 시간 국회의원 하신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대부분 국회의원들, 광주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가 국회의원 공천이 돼서 광주 지역구에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의 경우는 광주에 집을 두고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살다가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산 이런 최초의 케이스다 이렇게 즉 그동안 광주 국회의원들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한 3, 40년 근무하고 무슨 장관이다 무슨 변호사다 판사다 하다가 광주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저 경우는 당시에 유시민 장관이랑 개혁당 만들고 그러다가 정치에 이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가족들은 다 광주에 살았죠. 어머니, 딸, 아들, 아내. 저만 이제 국회 앞에 진미파라고 원룸에서 12년 살았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울에 다 강남에 집 있는 분들이 저쪽 당에는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쪽 당, 이쪽 당 많아요. 그리고 전 늘 그런 걸 볼 때, 야, 광주에 그래도 애들도 키워보고, 또 광주에 무등산 애끼리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알고, 그런 것도 하고, 또 국회도 알고, 정부도 알고, 이러면 좋겠어요. 의원님 북구시죠? 네, 예. 북구는 전남대에 있는 쪽이죠? 전남대 망월동 무등산을 뛰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씩 고향 내려가면은 전남대 후문에서 술 먹고. 그 전남대 후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풍양동도 북구인가요?
풍양동도 제 지역구죠. 그러면 저기 풍양동 지나가지고 나중에 산수동, 지산동은 동구고. 산수동 쪽은 아니고요. 법원 쪽. 이쪽은 동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하겠다. 광주 인증하려고 제가. 네. 이제 북구를 대표하는 곳이 네. 전남대, 광주역, 무등산, 망월동, 담양하고 붙어 있는 소세원, 가사문화권 이런 데가 이제 북구라고 통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북구에는 강기정 의원이 현역이 아니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지금 한 6개월간은 광주에서 열심히 특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7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8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습니다. 상납금 규모를 2배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한 묶음에 5천만 원씩 5만 원권 다발 2묶음을 준비했습니다. 다발을 묶는 데는 은행 표시가 없는 띠지나 고무줄을 사용했습니다. 돈은 007 가방에 담긴 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습니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 연무관 옆길로 안 전 비서관이 차를 몰고 나오면 차 안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로 돌아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가방을 전달합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람은 이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직접 돈을 관리한 이른바 금고지기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들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은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돈의 전달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 이번 달 초입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이 청장이 대통령을 예방해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 정년인 내년 6월 말까지 7달가량 남긴 시점입니다. 정확한 사의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청장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며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핵심 측근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서 28일 사이 예정된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장이 직접 사의 의사를 밝힌 만큼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포항 지진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의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임 청장 후보로는 김정훈 서울경찰청장과 이주민 인천경찰청장,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때까지 썼던 거. 썼던 거. 아버지 거 샀어. 이건 내가 다 썼던 거. 이거 말고도 더 있어. 이게 있잖아. 글이 아니라 내 피야.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세월호 곁을 떠나기로 했지만 아이 곁을 떠날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던 목포신앙에서의 생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끝까지 못 지켜줘서 그냥 떠나서 미안하다. 많이 부지런해서 너무 미안해. 시신조차 없는 텅 빈 관에 내 아들, 내 남편, 내 동생과 조카를 그려봅니다. 유해 대신 그리운 마음을 실은 운구차는 세월호 곁을 떠납니다. 현철이와 영인이, 양승진 선생님은 안산에서,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군은 서울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장례를 치릅니다.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제가 이분은요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뭐 촛불 전국에서도 뭔가 스케줄이 잡아졌는데 안 맞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런 분인데 그만큼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바쁘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필리버스터 때 유일하게 노래 부르신 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불러볼까요? 사랑도 명예도. 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올라와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 12년 동안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강하고 센 이미지만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선입견을 벗겨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저도 네. 저에 대해서 곡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뭐 사실 또 유권자 시민들이 보는 국민들이 보는 눈이 또 정확할 수도 있고요. 제가 국회 12년 동안 정말 거칠었어요. 그냥 참지 않고 날치기 하면 대들고 막는다고 뛰어들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또 눈으로는 결코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강기정 의원님 하면은 그 목소리 저번에 그 김현 대변인이 그러셨던가? 목소리 특이한 걸로는 강기정 의원이 최고다. 목소리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한다고. 제가 이제 가끔씩 토요일 새벽쯤에 광천터미널, 광주 광천터미널에 딱 버스에 내려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지역구 가기 위해서 가면 한 4시 반쯤 되면 택시를 새벽에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기사님한테 문흥동 현대아파트 가십시다. 그러고 막 눈을 감으려고 하면 이제 컴컴하니까 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소?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자백합니다. 네. 강기정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이제 고속버스에서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있다가 택시에서 이어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못 붙이고 이제 한 20분 정도를 달리게 되죠. 제 목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많이 걸립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드려야 될 거예요. 목소리가 그 특이하다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거다. 아니 이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아주 저도 청명하고 깨끗했는데 제가 85년 삼민투연장 이후에 광주에서 5.18 집회 막 10만 명 집회 때 사회도 보고 제가 목소리가 까랑까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제가 목에 폴립이 생겨서 폴립 수술을 했는데 그때 한 10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광주 현안이 있었는데 그 현안 관련해서 또 그때 성질을 못 참고 발끈했던 적이 있어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통에 이 폴립 수술한 부분이 매끈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허스키하게 나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총선 때 컷오프 되고 보통은 이제 예전에 정치인들 방식은 컷오프 되면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라도 한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포기하셨어요 또 그것도? 저도 고민이 왜였겠습니까? 한판 붙어 어째. 제가 지역구 그래도 잘 관리해 왔는데 한판 붙을까 말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저하고 4살 차인데 갑자기 정색을 저는 속이 상해서 죽겠는데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끄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얘기를 걸어왔어요. 여보, 당신 말이야. 당신은 지금 초선도 아니고 삼선까지 하고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당신하고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걸 386이라고 부르던 당시의 청년 학생들 또는 그 이후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재야 인사들 그들 중에 강제징집 당해서 총 맞아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거문도에 가서 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또 그 뒤로 산재를 당해서 죽은 사람 또 강용주처럼 14년 감옥 산 사람 그건 이제 극단적인 거고 정말로 같이 민주화운동을 해서 지금 자리도 못 잡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운 좋게 국회의원 3번씩 해먹었는데 뭘 더 할 거냐고. 그리고 북구갑 지역구가 당신 거냐고. 왜 당신이 공천을 받아야 되냐. 안 받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쉼표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쉼표. 대부분 사람이 아플 때 쉼표를 만나는데 그때는 이미 아프고 이제 회복되기도 합니다만 인생을 정리할 때 마침표를 만나지 쉼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운 좋게 말이야 쉼표를 만났는데 이거 기회인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지금 뭐하러 일어나냐고 차분히 쉬었다 좀 나의 과거도 좀 돌아보고 당신 12년 동안 정치한다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었고 가슴속에 있는 청년의 열정 다 날려보냈는데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60세 돼가지고 만약 이렇게 컷오프 되고 정치를 못하겠다면 당신 머릿속에 가슴속에 열정과 지식, 지혜를 채울 수 있겠냐. 정말 운 좋게 그때가 제가 작년이 53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둘인가요? 둘 만 나이로. 예.